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29살이고 서울에서 혼자 삽니다. 지난 겨울 통신사를 바꾸면서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바꿨습니다. 번호를 바꾼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카톡 한 통이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아들아, 오늘따라 네가 보고 싶구나. 처음에는 잘못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기는 해도 저를 아들이라고 부를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같은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단다. 너 추위 많이 타잖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기에는 너무 간절했고 멀리 사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기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온 메시지라면 언젠가는 그쪽에서도 알게 되겠지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 습관처럼 네 밥까지 퍼놨다가 한참을 바라봤네. 오늘 밤에는 엄마 꿈에 꼭 한번 와주렴. 저는 그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나와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답장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읽어달라는 말도 없었고 왜 대답이 없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혼자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답장이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며칠 뒤에는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가 네 운동화 이제 그만 버리자더라. 엄마가 화냈어. 네가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다시 신을 것 같아서 아직은 못 버리겠다고.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멀리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첫눈이 오던 날 밤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준호야, 오늘 첫눈 왔다. 네가 떠난 지 벌써 2달이네. 엄마는 아직도 그날이 꿈인 것 같다. 이 번호라도 지우면 정말 네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는 아직 못 지우겠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새로 받은 번호는 2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준호라는 청년이 쓰던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은 아들의 번호를 차마 지우지 못한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쓰고 지웠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아닙니다. 그 문장도 지웠습니다. 사실대로 알려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내는 순간 이 어머니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한 가닥까지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메시지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는 그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8년 동안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면이 다 불어버렸는데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이 어머니가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엄마는 정말 최고의 엄마였어. 나도 사랑해, 엄마. 보내기를 누르자마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어머니께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남의 아들인 척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괜히 상처만 더 크게 만든 건 아닐까? 저는 휴대전화를 엎어놓고 불을 껐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어둠 속에서 화면이 켜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한번 대답해준 것 같아서 남편이랑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이 번호가 이제 다른 분 번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께 이런 부탁드려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도 가끔 이 번호로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준호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도 그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든 보내세요. 제가 꼭 읽을게요. 그날 이후에도 어머니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읽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 끝에 처음 보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저녁은 먹었어요? 저는 잠깐 웃다가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퇴근이 늦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끼니를 그렇게 거르면 어떡해요. 컵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따뜻한 거라도 챙겨 먹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밥 먹으라고 화를 낸 게.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가끔 저한테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비 온대요. 우산 챙겨요. 날 추운데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주말이라고 하루 종일 자면 더 피곤해요. 저는 그 주말에 마트에 가서 반찬통을 샀습니다. 8년 동안 생수와 맥주밖에 없던 제 냉장고에 처음으로 반찬통이 들어갔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집이 조금 집 같아졌습니다. 그러던 설날 밤이었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늘 메시지를 보내던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순간 제 목소리가 나가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벨은 한참 울리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진 게 아니라는 걸. 명절이었고 집에는 두 분뿐이었고 그 어머니는 아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제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분이 아들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며칠 뒤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던 메시지가 끊기자 이상하게 제가 먼저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준호 아빠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사람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 번호로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기대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전화까지 거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한 문장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네요.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물어온 걸 보고 내가 너무 매정했나 싶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몇 분 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우리 부부가 밥 한 끼 사도 되겠습니까? 약속한 날은 눈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사진 한 장 본 적 없었지만 식당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저는 이상하게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혹시 준호 어머님이세요?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보다 훨씬 작은 어깨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저 역시 8년 만에 누군가에게 안겨 있다는 걸.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뜨거운 국밥 3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사원증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준호예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었어요. 사진 속 청년은 웃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원증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셨습니다. 전화하면 맨날 바쁘다고 금방 끊었어요. 그때는 섭섭했는데 이제는 그 짧은 목소리라도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쓰게 웃으셨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으면 맨날 먹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고 살았더라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어머니가 바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택시 타고 가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어른이 주는 건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분은 눈을 맞으면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자 어머니는 두 손을 높이 들어 흔드셨습니다. 저는 골목을 다 지나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연락처 화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번호는 아들이라고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재.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저장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 자리를 민재 씨가 대신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준호는 준호고 민재 씨는 민재 씨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게 더 좋아요. 그 뒤로 어머니의 메시지는 두 종류가 됐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들아, 오늘도 엄마는 잘 지냈다. 저한테는 민재야, 오늘 밥은 먹었니? 저는 준호에게 온 메시지에는 지금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머니와 준호 두 사람의 대화니까요. 그저 옆에서 읽어줄 뿐입니다. 저는 준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 바로 옆에 누군가 앉아 있어도 된다면 저는 거기에 잠깐 앉아 있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네, 어머니.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멀리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빨리 오라고 해. 갈비 식겠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들었지? 와, 아빠가 갈비 사준대. 저도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잘못 받은 번호였습니다. 잘못 도착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도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빈자리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저에게도 다시 밥 먹었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